근데 이 샵에서도 또 대박 사건이 터져요. 성인 ADHD 알아요? 뇌에 무슨 질환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너무 기억을 못해가지고 모든 손님들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대형샵 3군데를 넣었는데 3군데 다 연락이 왔어요. 3군데 다 해가지고 1차 면접을 붙었고 1차 면접은 그냥 앉아가지고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이런 면접 있잖아. 2차 면접은 이제 프랙티컬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직접 사람한테 붙이는 걸 시켜봐요. 프랙티컬 인터뷰도 다 붙었어요. 다 3군데 다 붙었어요. 내가 셋 중에 한 군데는 드랍을 해야 되고 나머지 2개는 발을 걸치고 싶었어. 일주일밖에 없잖아. 근데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3일씩 나눠가지고 일하고 하루는 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군데를 택하고 3일, 3일씩 출근을 하기로 됐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큰 샵이고 캐나다 전역 통틀어서 다 세금 내는 거 1등, 2등 하던 샵이에요. 이 2개의 샵은 뭐가 달랐냐면 첫 번째 샵은 러시아인과 중국인 여자가 같이 설립을 한 뷰티샵이에요. 조그만 샵에서 시작했어.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에서도 그냥 조그만 그냥 1, 2인 샵 느낌으로 갔다가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확장 이전 했는데도 너무너무 더 잘 돼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캐나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넘버 1 샵이 됐던 거야. 그 샵이 1등 샵이에요. 중국인과 이 러시아 여자 둘 다 시술을 할 줄 알아요. 연장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연장이 메인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잘 나가는 모든 샵들은 다 속눈썹 연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멀쩡히 하던 스킨톤 타투랑 반영구 때려치고 속눈썹 했는지 이제 이해돼요? 그 환경이 있다 보면은 속눈썹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돈 욕심이 좀 있잖아? 속눈썹 하게 돼. 그리고 다른 샵은 오너가 미용을 전혀 실수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운영만 하는 2명의 캐네디언 여자 둘이서 같이 설립을 해가지고 전혀 실수를 할 줄 모르는데 뷰티 쪽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직원들 뽑아가지고 굴리는 샵이었어. 이 2군데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 나 진짜 나는 이거를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뷰티샵 운영한 사람은 반드시 시술을 할 줄 알아야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첫 번째 샵은 이제 시술을 할 줄 아는 사장이 운영하는 넘버 1 샵. 그리고 2번째 샵은 시술을 못하는 사장이 운영하는 샵. 이 2개의 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손님이 컴플레인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응대를 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식당이야. 예를 들어 김치찌개 맛집이야. 근데 이 사장이 김치찌개를 아는 사장이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지금은 더 이상 만들고 있진 않지만 직원들한테 레시피를 전수해가지고 직원들이 이거를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홀에 나와가지고 가게 돌아가는 것만 확인만 해요. 손님이 김치찌개 먹고 나서 막 컴플레인을 거는 거야. 막 씨발 머리카락 들어가 있다느니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다느니 김치가 맛이 뭐 어떻다느니 뭐 컴플레인을 거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장은 이 손님이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억지를 부리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직원의 실수로 갔다가 이렇게 벌어진 일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이걸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김치찌개를 만드는 레시피를 모르는 사장들은 손님이 막 컴플레인 걸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들한테 주의 줄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새 걸로 드릴게요 해가지고 손님 비위를 맞추고 이걸 새 거를 김치찌개를 내줘요. 그리고 돈도 안 받고 손님을 내보내고 그래요. 이 손님이 어느 정도 선까지 거짓말을 치고 생떼를 부르는 건지를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직원이 실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장이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누구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손님 편만 드는 거야. 왜냐면 손님이 아쉬우니까. 손님이 돈 주는 사람이니까. 직원한테 야 네가 실수한 거니까 네가 해줘. 근데 직원은 알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손님이 생태 쓰는 걸 알아. 그래서 오너한테 말을 해도 오너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야. 손님이 이렇게 생태를 쓰는 건지 직원이 하기 싫어가지고 변명을 하는 건지 이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야. 특히 미용업에 있는 오너는 자기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종합적인 샵을 운영을 할 거면 조금이라도 다 알아야 돼. 왁싱, 속눈썹 연장, 네일 조금씩 다 할 줄 알아야 돼. 최고의 이 경지가 아니어도. 그래야지 누구의 편에 들어가지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갖다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근데 간에 2019년이면 내가 연장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안 된 때예요. 그때는. 이제 겨우 뭐 8개월, 9개월 이렇게 된 때니까 그러면 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을 때고 손님을 100% 만족을 못 시키는 상태인데 나도 컴플레인이 한 달에 막 5개, 6개씩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거를 사장이 슬기롭게 대처를 못 했어요.
첫 번째 샵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사장이 직접 응대를 하고 사장이 그거를 이제 케어를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케어를 하더라고. 어디까지가 손님이 생떼를 부리는지를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이거를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그럼 네가 어떻게 해줘라라고 해결책을 내가지고 내가 그걸 해결하게 해줬는데 그 샵에서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 재고가 들어오면은 재고를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적어놔야지만 30명이 봤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시술한 사람이 시술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이게 어떻게 이 동선이 굴러가야 되고 어떠한 프로세스가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최고의 효율을 올려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이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서가 되게 많았거든. 반영구 부서 있었고 속눈썹 부서 있었고 피부미용 부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보톡스랑 필러 넣어주는 부서, 이렇게 4가지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부서의 애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캐나다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돼요. 2010 캐나다인들의 성향과 사회의 습성, 이거를 완전히 그때 캐치를 하고 습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구나. 그 사람을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이 보이는 거야. 미용은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부족한 기술 같은 것도 오너들이 가르쳐주기도 하나요? 맞아요. 컴플레인 들어오잖아요. 그럼 손님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갖다 컴플레인을 걸잖아. 불편하다, 막 이물감이 있다, 래쉬가 자꾸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남겨가지고 오너가 수업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니까 이 직원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거야, 위로. 근데 이 두 번째 샵은 그게 안 돼.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냥 손님 편만 들어주고 오너가 고치는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아. 그럼 나는 나대로 내가 가서 다른 데서 수업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샵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두 번째 샵은 정말 신기할이 많지 부자 손님들이 존나 많았어요. 그 두 번째 샵도 샵을 통째로 갖다가 1, 2, 3층을 다 그 뷰티샵이 다 통으로 셌어. 근데 그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 주차장에서 슈퍼카들이 항상 거기 주차가 돼 있었거든. 그 기사가 운전해가지고 내려주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이 오는 그런 샵이었어. 그런 손님들이 어떤 경로에서 거기로 오게 돼가지고 그 샵이 그런 부티크 같은 느낌으로 어떤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2명의 사람이 뭔가 인맥이 있어. 그래서 막 한 번에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이 피부 미용 관리해주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주던 샵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팁이 잘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술을 받다 보니까 속눈썹 연장도 클래식을 받는데 20만 원 주고 받는 거야. 200불을. 그리고 팁 주고 할 때 팁을 5만 원을 줘요. 나갈 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샵에서 일했을 때에는 대충 편하게 일을 하는데도 돈이 되는 샵이었어요. 배울 게 별로 없는 샵이었는데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샵이었거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첫 번째 샵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샵도 이제 인테리어 내부 하는 것도 달라요.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할 때에는 이 동선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동선을 짜놓고 인테리어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샵 있죠. 넘버 2. 여기는 미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편리한 동선이 아닌 거야. 수납하기에도 불편하고 손님들도 불편하고 그냥 예쁘게만 되어 있는 샵 있죠. 내가 그래서 인테리어조차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다르게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속눈썹 연장은 누워있는 베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리클라이너 의자처럼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퀄리티 좋은 시술을 하려면 침대에서 해야 돼요. 침대. 리클라이너가 아니라. 그 얼굴의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이 지어질 정도로 얼굴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플러스 내가 앉았을 때 내 팔의 각도, 앉아있는 이 손님의 얼굴의 위치의 이 높이,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정해지고, 근데 그 첫 번째 샵에 있는 오너들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집기들이 몸이 편한 상태로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샵은 몰라. 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안 했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것들, 리클라이너 소파 막 예쁜 거 있잖아, 비싼 거, 그런 거 사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샵이랑 첫 번째 샵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제 두 번째 샵을 이제 그만둬버리고 첫 번째 샵으로 갔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쭉 다 일한 거야. 그 첫 번째 샵에서 더 배우자, 이렇게 배울 게 많은데
그 샵이 너무너무 잘 나가가지고 1호점에서 2호점까지 확장까지 했어요. 그 확장하는 그 과정에 내가 있었거든요. 새로 확장하는 샵으로 나를 전출을 보내달라 그랬어. 새로 시작하는 샵들은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을 할까? 지금은 여긴 자리 잡혀있는 1호점인데 2호점 처음 시작하면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어떻게 체계를 잡아 나갈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를 거기로 전출을 보내달라 그랬어. 2호점에서 일을 했어요. 1호점에 일할 때 알게 된 것 중에 뭐가 의외의 사실이었냐면 연장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있어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씩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은 6명. 내가 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7명, 8명까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벌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 그만두고 탁 내려놓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누워있으면은 그 순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내가 몸을 움직일 때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갖다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돈이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나서 확장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2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지점을 확장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다른 종목을 추가를 하는 방법인데, 그 종목이 뭐를 추가하냐면 보톡스랑 필러를 추가해요. 진짜로 돈 버는 애들은 보톡스랑 필러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톡스랑 필러가 의사들이 하는 성형외과의 시술이잖아요. 간호사들이 그걸 놓을 수 없잖아. 우리는 의사가 놓잖아. 근데 거기는 간호사가 그걸 놔요. 의사는 성형 수술, 그리고 간호사는 그런 이제 주사 놓는 이 시술.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들이 돈을 존나게 많이 벌어요. 병원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의사들 한 달에 막 1억씩 벌잖아. 많이 버는 의사들 한 달에 막 10억씩도 벌잖아요. 거기 간호사가 그렇게 벌어요. 우리는 보톡스, 필러 존나 개 똥값이잖아.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번 그냥 얼굴에 뭐 주사 찔러 넣었다 30만 원부터 시작이야. 그냥 그 기술도 한국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아. 걔네들은 무슨 보톡스가 없냐면, 우리 여기다가 보톡스 맞으면 잠자는 사람, 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는 사람들 이 이렇게 안 갈게 해주잖아. 그런 목적의 보톡스가 없어요. 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주긴 하는데 여기가 마비가 돼요. 그냥 이 말할 때 여기가 움직여지지 않아. 그 정도로 갖다가 이 보톡스 넣는 이 기술이나 이런 게 딸리거든. 그리고 같은 보톡스를 넣어도, 필러를 놓아도 한국은 진짜 자연스럽게 정말 예쁘게 티 안 나게 날듯 말듯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뻐지잖아. 근데 걔네들은 필러, 누가 봐도 그냥 필러, 나 돈 썼음, 그렇게 하는데도 한 달에 막 5천만 원. 두 번째는 뭘 봐냐면, 가맹점 확장할 때 봐야 되는 입지 요건들, 위치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주요 고객 타겟층이라던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나오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도 신세계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샵이 엄청 크고 이러니까 시술하는 사람 따로, 카운터 직원 따로, 오너는 오너 방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손님을 이제 예약이 잡히면은 카운터에서 이 테크니션한테 분배를 해주잖아요. 어느 테크니션한테 시술을 받고 싶냐라고. 그러면 카운터에 있는 애가 입을 어떻게 터는지에 따라서 손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리셉션 애들한테 로비를 해야 돼요. 그 로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팁을 받은 게 있으면 눈치껏 팁을 떼줘요. 그 이제 첫 번째 큰 샵에서는 어떻게 팁을 줬었냐면, 시술한 애한테만 팁이 100% 들어가요. 카운터 직원한테는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 직원은 월급 이외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카운터 직원 애가 손님을 이제 받아보고 상담을 한 다음에 손님을 파악을 하잖아. 얘는 팁 좀 줄 것 같은 손님인데? 그러면은 팁을 잘 나올 것 같은 테크니션한테 이걸 분배를 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그 백인 여자애는 이빨 존나 잘 까잖아. 걔한테 붙여놓고 나면 팁이 진짜 20불 줄 손님도 40분 주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팁을 자기한테 떼준다. 그러면은 그 테크니션 위주로 넣어줘요. 좋은 손님들을. 근데 이 손님이 걔 진상인 것 같아. 좀 별로야. 팁도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지가 안 좋아하는 테크니션한테 넣어줘요. 그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돌아가요. 이 리셉션 직원이랑 이 친분의 관계, 그리고 얼마나 내가 얘한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손님의 이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골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신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리셉션 애들이랑 그냥 그럭저럭 지내도 되는데, 내가 이 손님을 받아가지고 쌓아 올려야 되는 단계 있잖아. 그때는 리셉션 애들의 그 입김이 굉장히 커요.
이 리셉션 애들이 분배해준 손님에 따라서 내 이 테크니션으로서의 방향이 갈리는 거야. 족 같은 손님만 붙느냐, 좋은 손님만 붙느냐, 이게 갈리는 거야. 근데 그 오너들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텃세긴 텃세인데 한국과는 다른 형태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나서 리셉션 애들한테 내가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막 커피, 도넛, 티몰튼에서 산 거 있지, 막 2달러, 3달러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주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 정도로 갖다가 이제 먹히지 않아, 얘네들은. 물론 그것도 좋아해.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 씨불딱씨불딱 얘기 좀 해주고 막 이러면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갖다가 마음을 크게 못 움직이고. 거기서는 카운터에 봉투가 있어요. 봉투 위에다가 그 테크니션 이름 적은 다음에 봉투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 봉투를 접어가지고 통에다 넣어놔요. 그럼 다 끝나고 나서 해당 봉투 이름 적혀있는 거를 각자 나눠줘요. 얼마 하루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모아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리셉션 애한테 챙겨줬어요. 근데 우리 같은 직업은 잘만 하면 한 달에 팁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팁이 월급만큼 나와. 그 팁에서 몇 퍼센트만을 챙겨가지고 주는 것도 진짜 무시 못할 정도의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리셉션 애들이 이렇게 내가 돈을 챙겨주니까 나한테 더 좋은 손님 꽂아주기 시작하는 거야. 팁을 크게 주는 손님들을 꽂아주면은 자기한테도 큰 돈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팁을 크게 주는 손님일수록 나이스한 손님들이 더 많아요. 이 직군이 좋은 손님들 있지. 의사, 변호사, 건물주 이런 사람들. 그런 손님들을 나한테 꽂아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점점 더 그 샵에서 더욱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진짜 내가 이 캐나다인들의 그 사회생활을 너무너무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느꼈어요. 결과적으로 그 샵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내가 그만두게 된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런 그 로비를 해야 되고, 다른 테크니션들을 내 옆에 있는 애들은 적이야. 다 같은 배에 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 손님이 쟤한테 가게 되면 그거 보면 기분이 확 상해. 그리고 반대로 제 손님을 갖다가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 걔도 기분이 상하는 거야. 왜냐면 걔의 돈을 내가 뺏어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리셉션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테크니션 애가 리셉션 내려와가지고 야, 내 손님인데 왜 샤리수한테 준 거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이 피가 마른다고 해야 되나? 진짜 샵에 가면 오롯이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고독한 느낌. 그리고 이제 막 매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직원이 30명 정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캐네디언 애들 그 눈탱이 막 희번덕하고 막 동태눈 가린 애들 있지. 맨날 쉬는 날 그냥 잔디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텀블러 막 쪽쪽 빨아 처먹고 계란 까쳐 먹고 누워가지고 갑자기 낮잠 자고 막 이런 애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니라 조금 캐나다에서 한 경쟁한다, 한 욕심 있다, 이런 애들이 모인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되고 시급을 주는 대로 가게 됐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걔가 연장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단골이 존나 많은 거야. 단골이 너무너무 얘를 좋아하고 잘하지도 못해. 내가 훨씬 잘해. 내가 훨씬 많이 해. 야근 맨날 하고 이러는데 버는 돈은 걔가 더 많이 버는 거야. 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님 관리를 했던 거야.